정비 기본 계획. 이것에서 정비 계획,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되고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한다. 등의할 때는 인가 안 받아도 되죠. 시장 구성할 때.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분양 신청을 통해서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 시장 구성할 때는 안 받습니다. 얘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공식 명칭이고요. 자, 이러면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 이건 관리처분 방식일 때만 그런 거지, 뭐 다른 방식일 때는 이게 이제 적용 안 되고, 관리처분 방식을 주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공부합니다. 철거하고 시공을 했어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인가를 받고, 등의할 때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공사 완료 고시하면 돼요.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이거 고시를 하는 날 있고, 고시한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은 이전된다. 다음 날 되죠. 그 사업 시행계획 여기 앉아서 119페이지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반상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거나 폐지할 또 인가 받아야 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면 된다. 근데 경미한 사항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 경미한 사항이 뭔가를 물어보는데 그건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근데 이제 어디나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들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역적인 것들은 제가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시험에 기출문제여도. 그 다음에 이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등을 이제 설치하라 그랬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120일 이내에 이제 분양 관련된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된다. 공고. 토지 등 소유자 한 명이 사업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뭐 통지, 공고 필요 없겠죠. 이런 절차가 필요 없고. 시험에 물어보진 않겠고. 거기 통지하는 것 중에서 2번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하는 말 있죠? 통지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분양을 신청할지 말지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의 추산액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분양 신청할 때 분담금의 추산액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많이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이 관리처분 계획에도, 여기다 쓸까? 안 보이. 관리처분 계획에 분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죠, 많이. 뭐 분양 설계, 그리고 분양 대상자,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권리관계,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그리고 이거 말고도 소유권의 권리도 여기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분양받게 되는, 이거가 비교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분양받게 되는 분양 대상 토지나, 분양 대상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하는 것도 있고. 다 이거 다 비교해서 여기서 또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청산금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청산금. 여기 청산금은 아무튼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 얘는 이제 안 나오는데,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분양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도 또 다시 이 사람이 이제 분양 대상자의 분담금의 액수와 부담 시기 하는 게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너 1억만 내면, 지금 아파트 20평짜리, 이거를, 이런해서 30평짜리, 여기 2억인데, 이거
5억짜리 아파트 생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오니까 2억 내라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 군수 등이 이거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게 폭리를 취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타당성 검증 요청 절차가 있는데 꽤 중요하다 싶었는데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이런 절차 이걸 이해를 해야 숫자 나왔을 때 좀 기억할 수 있는데 물론 그냥 숫자 그냥 외워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절차를 알면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는 여러분들. 나중에 숫자 여기는 이 타당성 검증 요청은 적어도 아무튼 여기 숫자 싸움이야. 아무튼 숫자 가지고 물어볼 거야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여기 정비 사업 시행계 무엇인가 사업할 때는 항상 돈이 필요해요. 정비 사업비. 관리처분 계획에도 여기도 정비 사업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이질적이면서 공통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여기는 정비사업비 이래놓고 정비사업비의 추산액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편이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는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집에서 가끔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 내요. 시험에서는 그냥 치지 말면 돼요. 정비사업비 있어야 되겠죠? 정비사업비 여기도 있고 이것에 따라서 이 부담금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더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하겠고 그래서 나머지 내용도 달라요. 근데 이 정비사업비 추산액 이걸 외워서 시험장에 여기는 정비사업비고 여기는 정비사업비 추산액이다 이렇게 외워서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디 나와도 만약 시험에서 내가 이제 극단으로 외울 필요 없다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비 추산액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추산액 이거 없던 건데 있네 찾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도 맞고 이게 여기 있어도 맞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하자는 이거는. 그래서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있다. 근데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정비사업비 100억 들어갈 겁니다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얘가 또 120억 들어갑니다.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기에. 이것도 여기서도 일정한 그런 비율 이상 늘어나게 되면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또 해야 돼요. 시장 구성이.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 요청 제도가 있다 하는 거. 나중에 숫자 같은 거 다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이제 몇 퍼센트 이상 늘어났을 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됐던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이 분담금의 추산액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가 암기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비교하면서 여기 있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거 타당성 검증 요청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여기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딱 짜맞춰지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이 토지동수자 보니까 이 관리처분계획서가 이거 이제 그 통과가 됐지만 조합에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기 전에 동의 요건 같은 건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가 동의할 때 통과되는 거 하는데 근데 다수가 동의해서 통과는 됐어요. 근데 소수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소수들이 또 이제 그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달라고 시장 구성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숫자 같은 것까지 해서 정리해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고. 자, 다음 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해서 수립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것은 3번, 5번, 6번 읽어보기로 했어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리고 이와 비교해서 5번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그다음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의 분담 규모 그리고 부담 시기 하는 것들이 관리처분 계획에 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평가했죠? 이 가격 범위 내에서 몇 개를 줄 수 있다? 아까 2개 줄 수 있다. 2개.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 2주택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 관리처분 기준은 뭐 1, 2, 3, 4, 5 하는 것은 뻔한 거고 5번은 지문에 가끔 나올 수 있고 당연한 거고 너무 3번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 좁은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현금 청산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정비국 지정 훈대 그거 몰라도 뭐뭐 후에 일정한 시점 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잘게 나눠 가졌어요. 원래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정부역 지정 후에 여러 개 나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 한 세대나 한 명이 여러 개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럴 때도 하나의 주택.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래도 하나의 주택. 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몇 개? 하나. 여러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다. 몇 개? 하나. 그런데 가진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그리고 기숙사나 숙소 있죠. 너무 당연하고. 또 투정 부리지도 않고 과밀 억지의 권역도 아닌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투정 부렸다. 몇 개 줘요? 하나. 과밀 억제다. 몇 개죠? 3개까지 줄 수 있습니다. 투정이 아닐 때. 그리고 이제 가격이나 면적 범위에서 2주택 받을 수 있다 하는 까지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전체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은 3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특징 쓰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 재건축사업. 이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요. 이건 재개발사업이고, 이건 재건축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속 주민이 거주한다고 했죠.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재개발사업은 열악하고 밀집되어 있다. 양호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주택에 해당돼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본래 주택단지 얘를 예정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재건축 구역 밖에 있는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재건축 정부역 포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택단지 밖의 지역과 주택단지 안에 있는 지역, 주택단지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아닌 지역 하면 아닌 지역 발음이 똑같으니까 왜라고 써주세요. 시험에는 아닌 지역 이렇게 나오겠지만 문자로는 주택단지 아닌 곳, 외의 지역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예요. 똑같은데 여기 재건축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면 얘하고 얘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도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본다 하는 차이가 있었죠.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그래서 하나만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사업 시행기에 인가 고시 후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매도 청구. 예, 재개발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받고 특징과 토지 등 소유자 누구인가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또 사업 시행 방식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확충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몇 호? 1호 방식이 있고, 또 토지나 건축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우선 공급하거나 또는 환질해서 토지만 공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수용해서 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토지를 서로 나눠 갖는 환지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방식? 이 관리처분 계획 절차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을 해주는 그런 관리처분 방식이 있더라. 혼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 2, 3, 4호,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정수는 없고 뭐요? 환지와 관리처분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은 뭐만 있어요?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주택이나 주택, 또 관리사무소 같은 부대시설, 상가 건물 같은 복리시설, 부대시설 또는 뭐요? 복리시설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주택법에서는 물어봐요. 아는가 모르는가 비교해서. 최근에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근데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자, 재건축의 그 연역, 역사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그런 배경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이제 준주거적이라 상업적이 돼야 되고, 얘가 본래 목적이 아니고 얘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 전체 면적에서 일정 부분 이하에 돼요.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얘가. 사업 시행 방식 받고, 이제 사업 시행자는 개선 사업은 이들이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누가 한다고 했어요? 등이 한다고 했잖아요, 등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알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어가지고 외우라고 그러면 몰라요.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등이 한다. 근데 또 등을 시킬 수도 있다고 했죠? 이건 시작 군수 등을 말하는 거고, 이제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해요? 조합. 그리고 19. 20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고, 얘는 누가 해요? 조합이 하고. 예, 사업 시행자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 방식과 사업 시행자까지 한번 봤고요. 그리고 여기 조합이 있는데 조합. 조합을 설립하려면 앞에 머리수는 얼마예요? 4분의 3. 그리고 여기 재개발 사업은 토지 면적 2분의 1. 재건축 사업은 4분의 3인데 주택단지 밖에서는 얼마? 3분의 2. 이게 조합 설립 요건. 근데 조합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추진위원회 몇 명이에요? 5명, 5글자, 5명 이상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그냥 우후죽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얼마 동의 받아야 돼요? 과반수 동의 받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고 했죠? 물론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분의 3 조합 설립 동의 인가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업을 어디서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은 따라서 누구까지만 수립한다? 시장. 군수는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얘만 하는 게 아니고 별별 시장, 군수, 또 누구? 구청장. 근데 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입안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직접 정비 지정을 못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비 구역을 여기다 쓸까? 정비 구역을 이 사람들은 지정하는 거고, 이 사람은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 여기 시행자는 뭐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이 할 수도 있고, 공사 등이 이제 사업할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지정개발자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 공부를 다 해야 돼.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가? 이것은 우리 시험에서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공이 누구인가 많이 물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뭐 많이 물어봅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또 고시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한 절차들 있죠. 분양 신청 아까 했고, 그 전에 여기 정비 계획을 이들이 위반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 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노후불량인가 확인하는 절차, 무슨 진단을 해요? 안전진단을 이제 거쳐서 이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하는 거다. 근데 안전진단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정비계획 위반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정비계획을 뭐 한다? 위반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요? 위반권자 그래. 위반권자. 근데 여러분들이 위반권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시장 군수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시장 군수라고. 이거를 위반권자를 시장 군수 등 해서 틀리게 하거나 시장 군수라고 해서 틀리게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자, 이 사람들이 위반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 법에 좀 정비를 할 부분이 있는데 약간 오류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내가 강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간이 되거나 공부하다가 누가 질문하거나 하면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입안권자는 이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해석상. 자,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 입안권자. 입안권자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안전진단 실시해야 돼요. 안전진단. 무슨 사업에서요? 재건축에서. 근데 이 안전진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물어봐요. 근데 얘가 입안권자가 기본계획 정한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됐는데 수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비계획 수립해달라는 입안 제안할 수 있어요. 재건축을 하고 싶다 할 때, 재개발 하고 싶다 할 때. 근데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은 필요 없고, 재건축에서는 이거, 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안전단 실시 요청해야 돼요. 이것까지 요청. 그래서 우리들이 또 요청하면 안전단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전이나 실시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볼까요? 공부 좀 했으니까 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입안하면요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가 나 재건축 정비 사업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지멋대로 사업을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기 있는 빨간색 안에서 재건축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정비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그리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안전진단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 보고서가 있겠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있겠죠. 이거를 안전진단 기관에서는 이거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이 안전진단 요청을 했어요. 그럼 우리한테도 보내줘요 얘네들이. 근데 우리한테 보낸 건 신경 쓸 거 없고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보고서와 함께 정비계획 재건축 정비계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걸 제출하면 이 사람들 그냥 뭐 이거 불쏘시개 쓰라고 제출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안전 결과 보고서와 그 지역의 주택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거는 재건축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거나 했을 때는 이 안전단 결과 보고서에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해프게 안전단 통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재건축을 막 남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특광도지사에게 이걸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죠? 특광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광도지사인데 여러분들 그 표현 같은 것들은 시도지사와 특광도지사는 건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이 별별 때문에 이렇게 또 더 어려워졌어. 아무튼 말 하나 읽을 때마다 이거 없으면은 그냥 시도지사가 이 특광도지사하고 같은 말인데 얘가 생겼어요. 별별이.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절차 알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죠. 보고해야 되죠. 그 이 사람 보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주도지사나 세종시장은 얘네들이 하는 일도 하고 얘네들이 하는 일도 하고 그런다고 했죠. 그럼 이제 얘는 이거 받았어요. 그럼 이거 결과 보고서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뭐 돈을 주고 샀는지 어쨌는지 안전진단 통과 안 될 것 같았는데 됐어요. 그럼 이제 의심스러우면 검토를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뢰하면 돼요. 얘네들은 제출을 받아서 의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출은 이렇게 하는데 검토 의뢰는 시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가 쫙 바뀌어요. 이렇게 살짝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근데 거기는 얘네들이 검토 의뢰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가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하면 누구예요? 국가계획하면 누구예요? 국장이죠? 근데 이제 여기 정비사업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만큼 거대한 것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없어요. 얘가 안 나오는데 다만 대신에 이제 보고 이렇게 국장이 보니까 또 어떤 해당 지역에서 너무나 이 재건축이 막 남발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나 많아지고 또 할 때는 국장이 이거를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나한테 제출해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청을 받으면 이 사람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안전단 결과 보고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또 요청을 해요. 이제. 검토를 요청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또 검토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임의적인 절차예요. 이제 임의적인 절차.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되면 좀 기억이 날 수 있고 또 돈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안전진단 요청을 했어요. 입안권자가. 비용을 이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내야 돼요.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이. 근데 그게 전에는 이제 우리 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들이 안전진단 요청하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게 법에 있었어, 이게. 근데 지금은 얘를 이장군수등을 입안권자 이렇게 바꾸면서 그 말이 빠졌어요, 지금. 물론 얘가 내는 거 맞아요, 해석상. 근데 말이 빠졌기 때문에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제. 법이 어쨌든 없으니까 낼 수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만 내야 돼요. 해석상 얘가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입안권자가 낸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 우리가 안전진단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또는 요청해요, 밋이 요청해요. 밋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이제 아까 이게 처음부터 꾸준히 들으면 이게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몇 번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 그냥 여기만 외우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또는 바꾸면 틀려요. 틀릴 사람이 많아요, 더. 근데 전체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 안 틀리죠. 절대 안 틀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는 외워야 되고, 나중에 이제 같이 외우도록 하겠고. 그래서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해야 된다는 말하고 달라요. 우리 시험에, 우리 법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끝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해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권한 같은 거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끝나는 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엄청나서 다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예를 들어드려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여기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기반시설 설치도요. 이거 해달라고 우리가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양주시에 어느 곳에 도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로 좀 설치해달라 하는 게 뭐예요? 입안 제한이에요. 여기 입안 제한. 입안 제한하면 입안 제한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도로 설치해달라고 입안 제한했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부담하게 해야 된다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낼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근데 이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굉장히 많고 어려운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여러분들이 입안 제한했는데 나는 여기 살고요. 근데 우연히 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도로가 막혀서 제한했어요. 비용 부담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공익을 위해서 했잖아.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서.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내 편하려고 입안 제한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반반인 것도 있죠. 반반도 있어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요즘 짜장, 짬뽕 반반, 양념, 프라이드 반반인데 그래서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순수한 사익과 관련되면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입안 비용 같은 거. 그리고 이 사람 순수한 공익이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 사람이 이익을 위하면서 또 일부는 공익을 위한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되겠죠. 그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제안할 때도 그 제안이 많은 사람이 이익을 위한 게 있고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것도 있고 뭐 그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여기도 다시 이제 볼게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했어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왜냐면요. 본래는 얘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시장 군수등이 입안권자가 하는데 얘가 게을러서 정비계획 입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해달라 해서 입안 제한했을 때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정비 기본계획 없는데도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사업 할 수 있어요. 꼭 극단적으로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천재지변 발생할 곳을 10년 전에 예정해서 여기 천재지변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기 예정구역에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천재지변 발생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허물어 간대요. 이거 재건축해야 되죠. 이럴 때 정비 기본계획 있어요, 없어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래서 근데 이것을 또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요. 그럼 우리들이 입안 제한 아파트가 막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재건축 정비 입안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진단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용을 부담하게 안 하겠죠 이제. 근데 해봤더니
노후불량이라고 주장해서 했더니 멀쩡해요. 근데 뭐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100년 동안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진단 실시 요청했을 때는 안전진단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고,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안 하는 거, 넘어가는 거고.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 비용 부담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결과 보고서 검토 의뢰를 했어요. 의심스러워서. 비용을 누가 내요? 시도지사.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해서 검토 의뢰를 요청했어요. 누가 비용 내요? 국장. 그래서 원래 이제 얘가 비용 부담하는 건데 얘는 어떤 법에서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내고 내면 입안권자가 검토 의뢰를 요청, 시도지사가 안전단 결과 보고서에 검토를 의뢰한 경우에 그 검토 비용은 입안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틀렸죠? 이 사람이 부담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요건 1차 갔어요. 1차. 누가 내요? 1차 가져간 사람. 2차 가져가고 있어요. 누가 내야 돼요? 2차 가져간 사람. 그리고 술만 먹고 집에 몰래 간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다음부터 안 끼워주겠죠. 2차. 3차 가져가고 있어요. 누가 내야 돼요? 3차 가져간 사람이 내야 돼요. 1차, 2차, 3차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아까 여기는 요청했잖아, 요청. 건축물리 부속토지 소유자. 얘네들이 요청했을 때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 자녀들이 뭐 하자고 했어요. 외식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아주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했을 때는 네가 그러면 돼. 해야 될 것도 아닌데 얘가 부담시킬 수 있고. 보통은 부모가 내죠. 그러니까 얘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얘가 내고. 그 비용 부담 문제를 할 수 있다. 요거 2차 가져가면서 2차 해야 된다. 3차는 3차 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여기는 절차가 떠올라져야지. 그냥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도. 근데 자주 물어봐요. 이게 해야 돼요.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였습니다. 안전진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러한 절차 다 통과해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여기서 이제 이 뒤에는 두 번 봤으니까 정리하고 다른 거 공부할 거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거나 물건을 토지 분할부터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 뭐였죠? 물건을 쌓거나 허가. 또 하나 더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중목 벌채와 식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물 건축이 있는데 건축물 건축뿐만이 아니고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게 있어요. 건축부에 가면 있어요. 이건 건축을 말하는 거고, 건축부 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허가 받아야 되고, 대수선도 허가 받고,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이 있는데, 이제 경미한 것들은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신고. 건축도 신고만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대수선도 신고만 하는 게 있고, 용도 변경도 신고만 하는 게 있는데,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수선도 허가사항인데요. 여기는 이제 빠지고,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차이점 나는 것들은 어려운 건 제가 몰라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빼야 돼요. 자, 용도 변경 허가사항. 용도 변경. 이거는 알아야 되니까 미리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건축물은요. 공동주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죠? 자, 지금 못 외우더라도 앞으로 이게 있다 하면 참고 삼아요. 단독주택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단독주택이 있고, 우리 어릴 때 살던 한 가족이 모여 사는 거. 그리고 학생이나 회사원들이 모여 사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 있고. 공관도 단독주택이에요. 공관.
대통령 공관, 청와대 이런 거, 국무총리 공관 이랬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있고요. 연립주택 있고 다세대 주택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도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일 때 한 번 했는데? 네, 5개 층 이상일 때. 주택이 5개 층 이상이다. 그럼 따지지 않고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는요, 이제 이거보다 낮죠. 그러니까 4개 층 이하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 4개 층 이하. 얘하고 얘 차이는요, 연립은 한 개 동, 여러 동이 있으면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200평 초과. 그럼 다세대는 이거 이하. 기숙사는 뭐 자세히 알 거 없고. 그러니까 이 층수 가지고 아파트냐 연립 다세대 나누고, 이거는 4개층 이하, 5개층 이상하면 4개층은 알겠죠. 그리고 연립은 660 초과, 다세는 660 이하. 한 개동만 따졌을 때. 이게 이제, 그리고 단독주택 있고, 다용주택 몰라야 되고, 다가구 주택. 이것은 3개층 이하. 그리고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야.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해요. 이거 한 사람이 더 손해야. 시험에 안 물어봐요. 얘만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정확히 알아서 얘가 나오면 얘하고 다르면 얘라고 찾으면 돼요. 투기한 사람들 다 헷갈려서 몰라요. 제가 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 더 잘 알아. 시험에서. 그리고 19세대 이하.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3계층 이하 660 이하가 뭐요? 다가구 주택. 뭐 19세도 일단 한번 써볼까요? 19세. 나중에 369 해서 열 거예요, 그냥. 자. 근데 그럼 이제 3계층이에요. 제가 3층이라고 생각할게요. 3층이고 이게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이렇게 500제곱미터예요. 500제곱미터. 자, 그럼 이거는 뭐다? 다가구야? 얘일 수는 없나? 다세대? 다세대일 수는 없어요? 다세대는 뭐예요? 4계층 뭔데요? 이하. 3층은 4계층 이하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게 공동주택이고 구분 소유권 없는 게 단독주택이고 그거 맞아. 구조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각각의 이게 만약 6세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6세대가 각각 구분 소유권 분할해서 소유할 수 있으면 다세대. 그게 아니고 그냥 집주인 거면 다가구. 여기 19세대가 살아도 소유권은 뭐야?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권 하나. 근데 다세대는 만약 19세대가 살고 있다. 그럼 19명이 다 구분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보고 그때 가서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단독주택. 소유권이 몇 개예요? 하나. 그리고 이거 오늘 공부하는 건 얘들 관심이 아니니까 다세대는 뭐예요? 소유권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정비법을 공부할 때 토지 등 소유자 했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19개를 할까요? 19세대가 살고 있어요. 여기 토지 등 소유자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니까. 이 사람들 세입자, 남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죠? 건축물, 만약에 토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치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고 치고, 이 세입자들이에요. 근데 다세대주택이 있었어요. 다세대주택. 여기에 19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럼 토지동사 몇 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을 수 있지만 토지를 따로 한다면 여기는 19명이 또 토지동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걸 용도를 변경한다 하거든요. 용도 변경. 이렇게 용도 변경하게 되면 권리자가 한 명인데 19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정비 사업하는데 사업 보니까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가 되겠어요? 방해돼요. 분양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이 용도 변경도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 나오시는데 대수서는 잘 물어보지도 않지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답도 아니었고요. 근데 여기는 없고 거기는 도시화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거하고 관련되지도 않아요. 얘는 다른 거하고 관련돼요. 이제 구분수의자 보자. 그러니까 얘는 공부할 게 필요가 있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허가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정부역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허가사항이다. 딱 공부는 이제 관련돼서 하는 거지. 이것도 다 공부할 거고 건축법에서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는 이렇게 주택과 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신고사항도 아니에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구역에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가받고 하라는 거예요. 허가받고. 꼭 필요하고 그게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닐 때는 허가를 해주고 그래서 할 때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거의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안 해주겠다. 그 다른 원주민 또 다른 그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들의 권리를 잠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제 허가 용도 변경은 뭐예요? 허가사항이다.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들으면 알 수 있는 거 그냥 외우지 말고 한 글자지만 그냥 외우면 어려워요. 전체를 이해하면 얘도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는 거고 하는 거 있죠.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굉장히 중요하고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용도 변경. 그래서 용도 변경이 건축물의 경우에 따라서 좀 이용의 그 다중성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영향 같은 걸 고려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제일 꼭대기 있는 게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할 때는 다 허가를 받아야 돼. 제일 꼭대기 있어요. 그리고 동물 식물 관련군이 있어요.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은 다 신고해요.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을 할 때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물 식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잠깐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죠? 축사 같은 거. 근데 자동차 관련 시설은 요건 이제 뭐 좀 많은 그 뭔가 좀 무거운 거 타러 가니까 뭐 신고를 허가를 받으라는 거고. 여기 이제 쭉 해서 9가지가 있어요. 우리 건축물 용도가 29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9가지 시설군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그런 용도에는 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 또 다시 9가지 시설군인데 9가지 시설군 중에 하위에서 상위를 할 때는 허가, 상위에서 하위로 할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 할 때는 허가나 신고 필요 없이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가구 다세대인데 단독택, 공동택으로 여기는 여기 있거든요. 주택, 주거, 업무 시설군 하는 게 있어요. 주거 업무 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시설, 교정 시설, 군사 시설 하는 게 있는데 단독, 공동 얘네들끼리 바꿀 때는 아무런 조치, 허가 신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정비구역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허가 받으라요. 용도 변경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왜요? 권리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몇 명이에요? 한 명. A와 B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도시개발법이라고 칠게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한 명이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갑을 병정이 이 건축물 구분 수의자이면서 건축물 구분 수의자면 이 사람들은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죠? 그럴 때는 4명이에요. 예외적으로. 아무 말도 없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몇 명이요? 1명.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에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분 건축물 소유자예요. 그럼 이제 건축물은 사실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토지 공유에 관심인데 다만 이 사람들은 건축물 생각 안 하면 갑을병정 1명이잖아요.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구분 건축물을 이제 구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 각자를 토지 소유자라고 본다. 왜요? 아파트라고 치면 우리나라 제일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명 취급하면 되겠어요? 아파트에 10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한 명을 취급한대요.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건축물 소유자는 각각을 한 명으로 취급한다. 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비싼 아파트니까 한 명씩 취급해준다 생각해도 되겠고. 도시개발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이 관련돼서 왜 그런가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뭐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좀 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비역 지정했더니 허가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냥 오늘 이거 한 거예요. 뭐 할 때 허가받으라? 건축물에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으라.
이 지문에 이걸로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이, 허가사항으로 나오는 것보다 좀 전에 말한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용도 변경 관련된 것들. 그래서 119페이지에 이제 사업시행,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 계획서, 뭐 절차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죠? 그럼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 절차를 거쳐서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뭘 작성해요? 관리 처분 방식일 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그리고 나서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건축물에 철거. 그리고 이제 시공을 했어요.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분양하면 안 되죠? 이제 준공 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한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 공부한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면 이제 기억나는, 다음 시간에 하면 뭐 거의 기억 안 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2달 뒤가 되니까. 그죠? 이제 정비법 보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렇게 하나의 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하고 해야지 겨우 알까 말까 한 거를 이제 2달 있다가 돌아오는 거야. 그 시간이. 다음 시간에 또 건축부에 가서 또 다른 말을 공부를 해요. 또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 듣지 못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부 양이 많고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들을 때는 알만한 내용이 반은 됐잖아요. 반 됐습니까? 그럼 다행이고, 그럼 10%, 20%라고 됐으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쌓아 나가면서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 하는데, 건축법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제일 쉬울 거예요, 이제. 내가 항상 장담하지만, 장담을 못 하는 게 쉽게 나오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나오면 막 다 못 맞춰야겠다. 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근데 건축법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일 쉬울 거예요, 이제. 제일 쉬운 거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10분 말고 일주일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